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가장 격동적이었던 전쟁은 임진왜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임진왜란은 무려 7년간이나 이어졌던 전쟁으로 당시 조선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큰 전쟁이었죠. 그래서 혹자는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파장이 큰 전쟁이었던 만큼 수많은 영웅들이 임진왜란을 이끌어 주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 외에도 더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의병들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 그 활약상을 일일이 말하기에도 벅찬 의병 대장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왕의 도망입니다. 오랜 시간 사무라이 정신으로 살아온 일본 무사들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조선 수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요 전력은 육군이었습니다. 또한 지형상 일본은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군량 보급이 쉬운 편이 아니었고 일본 수군으로 한반도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이 계획을 차단해버리면서 일본 육군의 진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죠. 마지막 변수는 바로 의병들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의병이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병사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첩자들을 통해 조선 정규군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규군을 대상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정규군이 아닌 병사들이 사조직을 결집하고는 일본 육군 이곳저곳에서 무시 못할 피해를 주었으며 의병들 때문에 전세가 뒤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애당초 일본에서는 의병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록 규모나 화력은 열세일지언정 홈에서 싸우는 의병들 입장에선 지형을 이용하기 유리했고 정부의 규제를 잘 받지 않으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군대가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일본군이 이 의병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병은 백성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로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이 영상에서는 조선 8도 각 지역별로 대표 의병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올까요? 함경도에는 전적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의병장 정문부가 있었습니다. 이 정문부는 임진왜란 일본군 제2군의 사령관 가토 기요마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세워 자존심 센 가토 기요마사의 길을 제대로 꺾어준 의병장이었습니다. 정문부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 병모절도사를 보조하는 정육품의 북평사라는 관직으로 함경도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워낙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일본 육군 중 각각 제1군과 제2군을 지휘하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한양 점령 후 고니시는 평안도 쪽으로 가토는 함경도 쪽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제2군의 가토 기요마사는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진입한 후 빠른 시간 내에 함경도의 주요 성들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조선 국왕이었던 선조는 한반도 중북부에 왕자들을 파견해 민심을 숨무토록 했는데 함경도에는 장남 임해군과 6번째 아들 순화군이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임해군과 순화군은 대려 함경도 지역에서 가뜩이나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온갖 갑질을 해대고 아녀자들을 강간하며 횡포를 부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임해군과 순화군은 일단 난리를 피해 회령의 관군에게 몸을 맡기는데 회령의 아전이었던 국경인이 두 왕자를 몰래 포박한 후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버립니다. 국경인은 조선의 국경지대에 살았다고 국경인이 아니라 그냥 본명이 국경인입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크게 기뻐하며 국경인을 포함해 가토에게 투항한 조선인들에게 형식적이나마 벼슬을 주죠. 이때 함경도 지방 유지들이 정문부를 찾아가 나서줄 것을 의뢰했고 정문부는 관군과 더불어 의병에 자원한 백성들까지 무장화시켜 독자적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가토의 일본군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함경도의 수령들도 하나 둘 나와 정문부 밑으로 들어가죠. 정문부는 빼앗긴 함경도의 경성부를 다시 장악하고 일본에 항복했던 국경인의 숙부 국경필을 포함해 배신자 13명을 처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문부가 함경도 지역의 의병을 권고하는
경문을 뿌렸고, 당시 국경인은 회령에 있었는데 회령의 유생들이 국경인의 집을 몰래 방화하고 그를 잡아 퇴양시켰습니다. 정문부는 승세를 몰아 함경도 곳곳에서 매복전은 일본군을 무찔렀고, 함경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한 곳이었던 길주를 포위하고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길주성을 구하기 위해 진군했고 정문부에 3천 의병대와 일진 1퇴를 거듭했는데, 당시 1593년 1월 그것도 함경도 섬난에 살던 일본인들에게 함경도의 추위와 폭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선의 기후였고, 가뜩이나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폭설로 인해 보급로마저 끊기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문부는 퇴각하는 가토의 부대를 가만히 보내주지 않았고 2월 말 한양에 도착한 가토의 부대는 처음 함경도로 갔을 때 2만 정도의 병력 중 8,000명을 잃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1592년 말에서부터 1593년 2월까지 함경도에서 선보인 정문부의 활약상을 북관대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에선 승병의 존재를 언급하고 싶은데,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일 겁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나 마찬가지로 평안도 묘향산에서 수련을 하며 제자들도 키우고 있던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묘향산에서 승병들을 조직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일으킨 승병의 규모가 자그마치 5,000이었습니다. 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였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강원도의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고, 임진왜란 발발 후 스승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금강산에서 내려와 스승을 찾아갑니다. 서산대사는 나이가 많아 곧 승병의 지휘를 사명대사에게 맡겼고,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은 1593년 유성룡의 평양성 탈환전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평양성에는 일본군의 선봉대장 겸 제1군 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고, 평양성 전투는 명나라의 원군이 합류해 조명연합군이 조직되고 벌인 첫 전투였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었지만 몇 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조명연합군은 평양성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평양성 내부에서 가장 고지대 그리고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는 곳이 모란봉이었는데, 이곳 전선을 책임지던 군대가 사명대사가 이끌던 승병부대 2,000명이었고 승병들에게 밀린 일본군은 모란봉에서도 철수했죠. 이후 사명대사의 승병들은 주로 경상도에서 활동하며 휴전 협상이 오가던 중 일본군이 전원 한반도 남부로 있을 때 사명대사는 가토 기요마사의 적진을 살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군 진영을 찾아갑니다. 이때 가토 기요마사는 사명대사에게 조선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오? 라고 묻자 당신의 머리를 보배라고 생각하오 라며 그 적진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말했답니다. 사명대사의 더 의미 있는 업적은 전쟁에서의 활약상보다는 외교적인 성과일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4년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 대표의 외교관이 사명대사였고, 사명대사는 조선인 포로 3,500명을 데리고 무사히 조선으로 귀국시켰습니다. 사명대사는 광해군에게도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고, 사명대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일본의 승려들은 사명대사의 말씀 하나 듣겠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하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사명대사가 조선을 떠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기까지의 루트를 따라가는 여행 상품까지도 있으니 사명대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입지전적의 인물인 거죠. 세 번째로 황해도로 가보죠. 황해도에는 일본 육군 제3군이 있었습니다. 제3군의 대장은 구로다 나가마사로, 구로다 나가마사의 친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창기 일본 육군 1군, 2군이 한양을 점령 후 1군의 고니시는 평안도 방면으로, 2군의 가토는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3군의 구로다는 둘을 먼저 보내고 천천히 한양에서부터 개성을 거쳐 황해도를 진격합니다. 1군과 2군, 특히 평안도를 진출한 1군을 백업하기 위함이었죠. 평안도를 향한 고니시의 1군을 확실하게 백업해주기 위해선 구로다도 3군을 이용해 황해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개성을 먹은 상황에서 득이양양했던 구로다는 해주로 가기 전 지리상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연안성으로 진격합니다. 소식을 들은 황해도에 있던 이정함이 의병 100여 명을 모아 연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2조 참이었던 이정함은 선조가 개성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도망갈 때 미처 따라가지 못해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던 찰나 구로다의 3군이 연안으로 온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였죠. 이정함이 젊었을 적 연안 부사로 지낸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연안성에 헌했습니다. 이정함이 연안성으로 들어왔다는 말에 주변 지역에서 자원한 의병들도 연안성으로 모여들었고 1,400명까지 늘어납니다. 구로다는 5,000명 정도로 연안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1592년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까지 4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죠. 일본군은 화공으로 대적했으나 느닷없이 역풍이 부는 바람에 화염이 되려 일본군 쪽으로 번지기도 했고, 그 사이 이정함의 군대와 연안성
연안성 안에 있던 민간인들까지 압사하며 끝까지 항전한 결과 구로다는 포위를 풀고 퇴각했습니다. 연안성 전투는 임진왜란이 터지고 조선군이 방어에 성공한 사실상 첫 수성전의 승전보였고 이후 행주대첩이라든지 진주대첩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정함이 성공적으로 연안성을 지켜준 결과 저 멀리 북쪽에 도망가 있던 선조와 조정이 황해도와 수로를 통해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었고 몇 개월 뒤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한 고니씨의 일군이 평양성에서 나와 도망칠 때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 조명연합군이 고니씨와 구로다의 군대를 평양에서 곧바로 개성을 거쳐 한양까지 몰아낸 건 황해도 내 구로다의 기반이 연안성 전투 패전 후 강력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연안성 전투 승리 후 이정함이 조정에 올린 보고가 있는데 이 전투가 끝나면 전투 양상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게 관례입니다. 더군다나 승리한 전투에선 지휘관이나 장교가 자기 공을 생색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죠 보통은. 그런데 이정함은 보고서에 딱 한 줄 일본군은 28일에 성을 포위했다가 2일에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라고만 적어서 조정에서 당황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홍계남이 아버지와 함께 수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전투 중 전사하자 홍계남은 한 손에 아버지 시체를 안고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는 일화가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아버지를 따르던 의병 부대를 다시 조직해 경기도 안성에서 약 30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유격전 즉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는 일본 육군 총사령관 겸 제8군의 대장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의 보급부대가 경기도 일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홍계남의 의병대가 세력이 커지자 경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충청, 전라, 경상 곳곳을 누비며 활약을 했답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가 임진왜란 의병이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다크나이트가 있으면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에는 레드나이트 곽재우가 있었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관직을 하지 않고 있던 선비 곽재우가 주변의 의병들을 모아 거병했고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일본의 수송부대를 공격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곽재우가 비로소 이름을 알린 전투가 정함진 전투인데 낙동강 지류로 남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남강 언저리에 정함진이라는 나루터가 있는데 인근이 늪지대였습니다. 이 곽재우가 50여 명 정도로 매복하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일본군 2,000명을 늪지대로 유인한 후 크게 승리했고 이 정함진 전투를 기점으로 곽재우의 주가가 팍 올라갑니다. 곽재우는 늘 붉은색 옷을 입고 경상도 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일본군을 무찔러 주었기에 사람들은 곽재우를 홍의장군이라고 불렀죠. 곽재우는 가끔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붉은색 옷을 입혀 외적들이 보기에 마치 분신술이나 축지술을 쓰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교란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곽재우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게 단점일지 모르겠으나 성격이 너무 불같았습니다. 특히 무능하거나 겁 많아 도망치기 바쁜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수위높게 디스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때문에 곽재우가 조정이나 지방에서 정식적으로 군대를 지휘할 통솔권을 가진 관리들과 마찰이 심했고 이들은 곽재우를 모함하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김성일이 곽재우를 범해해 주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화도 잘 달래주었고 관군과 곽재우 사이 비둘기 같은 중개자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참고로 이 김성일이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일본 탐방 갔다 와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선조를 방심하게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정작 외란이 터지자 잘못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형벌을 받고 경상도에서 곽재우가 활약을 하도록 뒤에서 큰 지지를 해주었으니 이 정도면 김성일을 용서해 줄만한 것 같네요. 곽재우가 거병하자 탄력받은 다른 선비들도 경상도에서 의병들을 모아 거병했고 의령의 곽재우 외에도 고령의 김면 그리고 합천의 정인홍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초반 경남의 대표 의병 걸기 지역이었던 이 세 곳 의령, 고령, 합천은 경남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들입니다. 일본 육군의 보급을 챙겨주어야 하는 일본 수군이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 막혀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바다에선 도저히 이순신을 이기지 못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경상도에 있는 육군이 남해안으로 따라 이순신의 배후를 육로로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을 곽재우, 김면, 정인홍의 의병대가 차단해준 덕분에 일본군의 작전은 좌절되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갈 수 없다면 충청도에서 밀고 내려와 전라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뒤
이순신의 수군을 뒤에서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충청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6군의 대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충청도에서부터 전라도로 들어갑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당시 충남 금산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성을 남아 군대를 둘로 나눈 뒤 전라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눈 일본군 제6군이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 언저리 각각 웅치와 이치에서 조선인 관군과 맞서 싸우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이때 전라도의 의병장 고경명이 의병대를 이끌고 북상해서 충남 금산성을 공격했습니다. 금산성은 고바야카와의 주둔성이었다고 했잖아요. 가뜩이나 웅치와 이치에서 고전 중인데 금산성을 빼앗기게 되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아니 위아래로 포위되어 버리게 되겠죠. 고바야카와는 바로 퇴각하여 금산성으로 돌아갔고 이곳에서 고경명과 싸우니 승자는 이 고바야카와의 일본군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경명은 전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당시 고경명의 나이가 60세였다는 거죠. 비록 고경명이랑 걸출한 인물을 잃었으나 그의 희생으로 인해 고바야카와는 전라도 진입에 실패했으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번 작전도 실패한 거죠. 고경명 사후 그의 아들 고종후가 세력을 이어받아 전라도에서 꾸준히 의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전라도에는 고경명, 고종후 부자 외에도 최경회와 김천일도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의병장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충청도에는 청주에서 조헌이, 공주에서는 승려 영규대사가 거병을 했습니다. 관직 생활도 나름 했던 이력이 있는 조헌은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외적의 침입을 경고했을 정도로 판세 있는 능력과 곽주호 못지않은 돌격형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헌과 영규대사는 각각 의병과 승병들을 연합하기로 했고 청주성을 탈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청주성 탈환 후 금산성 전투에서 고경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청주성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안타까워하던 조헌과 영규는 금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제2차 금산성 전투인데 조헌과 영규의 연합부대 병력이 약 1300명, 금산성에 있던 고바야카와 일본군은 1만 명, 심지어 조헌과 영규 대사가 공격하는 쪽 2차 금산성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경명에 복수를 했을까요? 이번에도 조선군의 전멸이었습니다. 조헌과 영규 대사 모두 전사했습니다. 청주성 탈환 후 선조는 영규대사에게 공적을 치하하고자 선물을 하사했는데 그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영규대사는 금산성을 향했고 전사하고 말았죠. 조헌과 영규대사 모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진격했습니다. 대체 어떤 의지와 어떤 각오로 전투에 임했을지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드네요. 그런데 고작 1300명으로도 죽인 일본인 수도 너무 많아서 2차 금산성 전투 후 시체 수습만 사흘이 걸렸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승리한 고바야카와였지만 육군의 피해 상태가 너무 심각해 결국 금산성을 비우고 경상도, 상주로 후퇴했으니 두 차례에 걸쳐 금산성 전투에 투입되었던 전라도와 충청도 의병들의 활약이 아주 의미 없던 일은 아니었네요. 1593년 휴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오가며 일본 병력은 전원 휴전의 제스처로 한반도 남쪽으로 철군합니다. 그러나 휴전을 할 때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성만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육군 병력을 모아 진주성을 함락시키겠습니다. 일찍이 일본 군대가 진주 대첩에 제대로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 하나에 일본군 전 병력 10만을 투입시켰고 이 소식에 의병장들이 부대를 이끌고 진주성으로 들어옵니다. 곽재훈은 합류하지 않죠. 진주성에는 의병장 포함 유능한 관군 지휘관들도 많았고 약 일주일 만에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천일, 최경회 그리고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 등 의병장 전원이 사망하였고 걸출한 관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죠. 성 함락 후 일본군은 임진왜란 동안 가장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2차 진주성 전투 패전 결과 수많은 의병장들이 목숨을 잃고 백성들이 사망했는데도 정유재란 때 또다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죠. 한 사회의 건전함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국가에 입야지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주냐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당시 의병들은 무언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원해서 목숨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목숨을 걸고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겐 그에 걸맞는 대우나 처우 혹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물론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보상을 받거나 직위를 하사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의병장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과연 선조와 조정은 의병장들의 공로를 알맞게 치하해줬는지를 살펴보면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오늘날의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과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의병 한 명 한 명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영웅들에게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